자, 이제 181쪽 6번 보시죠. 관리처분을 작성할 때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역시 1번에 1세대나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 1주택 공급하는 게 원칙이죠. 2번처럼 2인 이상의 1주택이나 1주택을 공유하면 1주택만 공급한다고요. 3번도 근로자수 등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다는데 4번을 보시면 분양 대상 지역을 종전의 토지나 건축을 가격 범위 또는 종전의 면적 범위에서 3주택 줄 수 있다. 없습니다. 2주택을 줄 수 있고 그중 한 주택은 60 이하. 60 이하는 좋아요. 소형입니다. 근데 2주택이죠. 2주택. 위의 경우, 즉 위사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한 주택은 소유권 유지 다음 날로부터 3년간 전매할 수 없다. 5번도 맞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7번 보시면 재건축 사업을 전제로 해서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경우에 조합이 갑에게 공급하시는 주택의 최대 수는 몇 개냐? 갑은 재건축 정비구역의 주택을 5채 현재 소유하고 있어요. 부자죠. 정비구역은 수도권의 과밀억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투기과열지구는 해지는 곳이니까 투기과열지구 아닌 곳이죠. 그러면 과밀억정이면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이니까 3주택이 한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밀억정역이 아닌 곳이면 그때는 소유한 주택 수니까 5채가 되겠죠. 여기는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정비법상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관리처분계 출입할 때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물건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투기를 막기 위해서 기준 시기를 정해놓고 여기서 기준 시기는 정비구역 지정고실이 돼. 정비구역 지정고실. 그 전에 정비구역 전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따로 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정비구역 지정고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이날 이후에 소유자 수가 투기랑 관련해서 늘어났다. 소유자 수가 늘어났다라면은 그때는 늘어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을 기준으로 물건 주겠다는 겁니다. 투기를 막으려고. 그래서 정비개발법에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 있는데 일정 기준을 이후에 소유자 수가 늘어났을 때 늘어난 사람에게 안 주고 기준을 기준으로 주겠다. 그런 취지가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할 때 기준일 다음 날 기준일은 이제 괄호 속에 그 밑에 나와 있죠. 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괄호 속에 해당할 때는 괄호에 해당할 때는 해당 토지나 주택 등 건축에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괄호 속 내용이 이제 그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그 사유인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도 이거 묻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일이나 뭐 정비구역 고실 그 전에 따로 정한 날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일본의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 필지로 분할되면 분할되는 것만큼 소유자 수가 늘어나죠. 투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되면 단독에서 공동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만큼 소유자 수가 늘어나겠죠. 3번에 나대지의 건물을 새로 건축하여 소유자 수가 증가됐다. 아예 증가됐다고 딱 얘기해내. 4번은 수개 필지 토지가 한 필지 토지로 합병돼요. 토지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잖아. 감소. 분할이 되어야 그만큼 늘어나지. 합병이 되면은 그만큼 소유자가 줄어들고 소유자 수가 줄어들면 사업성이 좋아져서 시행자가 좋아합니다. 소유자가 늘어났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이 4번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은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분리해서 소유한다는 분리해서 소유하는 것 분리되는 것만큼 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에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정비사업을 인해서 종전의 임대료 기타 사용자에게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증감 청구는 없다 그랬잖아요. 임대료 증감 청구는 없죠. 2번에 시장업소가 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부과금을 징수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걸 시장은수에게 요구하라. 개발법 정비법에서 시장은수에게 징수를 위탁했다. 일을 시켰다. 그러면은 4% 준다 그랬죠. 둘 다 똑같이 4%. 3번에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에 투입된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에 투자나 호출해서 사용수익 못한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정확하죠?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소유권 이전고시 있는 날까지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립니다. 사용수익 못하는 거,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때도 이제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동의하거나 써도 된다고 시행자가 동의하거나 그 손실보상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라면 그냥 쓰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원칙이 3번이죠. 4번에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은 사업 시행계획에서 처분 관리하라. 아니 처분 관리는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하는 게 아니죠.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하는 겁니다. 관리 처분이 관리를 하고 처분할 것에 대한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계획에 따라 관리 처분하는 게 아니고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관리 처분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세권의 최단기간 보호규정 이런 거 임대차는 계약기간 보호규정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그래야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교시의 효과라고 했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왜 틀리는지 좀 잘 보시고. 자, 10번의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 기존 건축물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게 원칙이고 철거 시기.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또는 폐공과 밀접 우범지 대화 우려가 있다. 이때는 미리 철거하는 게 좋잖아요. 관리처분기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고 3번의 위 이의 경우 미리 철거할 때는 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얻으면 철거할 수 있다. 소유자 동의만으로 안 돼. 이때는 시장은수에게 미리 철거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 동의 외에 시장은수 허가까지 필요로 합니다. 4번의 위 이의 경우 건축을 철거해도 불구하고 토지공사 관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5번처럼 뭐 시장은수는 일주전 일무로 야간에는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야간이니까. 자, 그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뭐 기출문제로 나온 건데 뭐 종합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는 관리 처분 계획에서 관리하라.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하는 거 맞죠?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 토지를 취득한 자는 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두 개랑 관련 떼어와서 물건 안 주고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관리 처분 계획은 분양 대상주별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의 추산액이 포함된다. 관리 처분 내용이죠. 그런데 1, 2, 3번까지는 괜찮은데 이것도 기출문제지만 4번, 5번 중에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어렵게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런데 항상 지금 여기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경면사항인데 원래 관리처분계획 변경한다면 수립과 같은 절차니까 관리처분계획은 아까 총회를 열어서 과반승인을 받는다 그랬죠. 과반승인을 받고 나서 시장은수의 인가를 받아야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미한 변경은 경미하니까 그 의결 거치지 않고 시장은수에게 인가도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미한 사항 내용을 일일이 알 수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 워낙 할 게 많고 경미한 사항 같은 건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느낌 잡으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제가 환지할 때도 대충 한번 했던 건데 비슷한 취지거든요. 예를 들어 4번처럼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관리처분을 변경한다. 지금 관리처분을 변경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느냐.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 주택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그 사람이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나는 주택 안 받고 그냥 임대주택만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겠다. 그래서 주택 포기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주기로 바꾼다라면 이때는 경미한 변경에 들어갑니다. 경미한 변경에 들어가요. 주택 처음에 안 받기로 했던 사람에게 나중에 주택 주는 쪽으로 바꾼다면 그런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적인 일이 가중이 되거든요. 그것은 경미한 게 아니죠. 그런데 반대처럼 지금처럼 원래 주택을 주기로 했다가 안 주기로 바꾸는 것은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환지에서는 환지를 받을 사람에게 받기로 했다가 그 사람에게 청산해 주기로 했다. 그랬을 때 경미한 변경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가 틀린 거예요. 의결 없이 시장은수에게 신고만으로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경면사항이라. 5번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공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한다. 이때도 이게 경미한 변경에 들어갑니다. 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보통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함부로 변경 못하게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 건데 이해관계자가 1000원이다 해도 괜찮다고 동의를 했다면 그 사람 지켜줄 필요가 없죠. 경미한 변경이니까
시장우수에게 신고만 하라. 이게 맞는 겁니다. 4번 틀리고요. 12번에 관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이건 작년 문제인데 1번에 옳은 거 찾는 건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원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입니다. 자, 우리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이 아닌 한 토지동수자 개념에 지상권자가 들어가지만 그건 지상권자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물건 분양을 그 사람에게 하는 거는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분양할 때 얘기죠? 그럼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은 제외하는 겁니다.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2번에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관리 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전원이 동의를 해주면 그때는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왜? 전원이 동의했으니까. 근데 이제 1, 2번은 사실 평상시에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이때도 처음 나온 지문이지만 3번 같은 거 가지고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게 작년에 낸 거죠. 사업 시행자는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다라면은 기존 건축의 소유자 동의와 시장에서 허가를 얻어서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3번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시행자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시행자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원래 사용수익 못하지만 이때는 사용수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행자 동의가 있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쓸 수 있으니까요. 5번의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에 따라 공용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그냥 우습게 낸 건데 여러분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는 주택 손대지 않기 때문에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이 유일하게 없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관리처분에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주거환경에서는 관리처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57쪽의 권리정보시 1번. 다음은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준공인가 등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장은수가 아닌 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은수의 준공인가. 정비부서는 시장은수 준공인가인데 시장은수가 아닌 시행자니까 받겠죠. 만약에 시장은수라면 자기가 자기 준공인가는 안 받고 공사 완료 고시만 하잖아요. 2번의 시장은수는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시장은수가 하고 준공가 통과했으면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부에 고시, 이게 공사 완료 고시가 되겠죠. 3번의 시장은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시장은수가 만약에 직접 시행을 했다. 시행자죠. 그러면 공사를 완료한 때는 완료를 공부에 고시하라. 이게 공사 완료 고시만 하면 돼요. 자기가 자기 준공인가는 안 받기 때문에. 이게 1번과 3번의 차이죠. 4번에 시행자가 아닌 시장은수는 사업 시행자가 아닌 시장은수는 준공인가를 하기 전에는 사업 10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 대해서 허가할 수 없다. 미리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발법이나 정비법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공사 다 끝나고 준공인가를 받고 나서 쓰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인가 전이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미리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공인가 전이라도.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있다. 5번의 시장은수가 시행자인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수가 스스로 시행하면 본인이 시행했으니까 예정자에게 그냥 사용하게 할 수 있죠. 허가 없이. 본인에게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만이고. 우리 2번도 작년 문제지만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한 다음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순서. 기업번의 준공인가, 니은번의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업을 분양받을 적의 통지, 토지의 분할, 소유권 이전 고시. 당연히 이들 중에서는 준공인가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준공인가 후에 공사 완료 고시가 있어야 다 끝나죠.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측량하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잖아. 끝난 다음에 확정 측량하고 측량하는 이유가 측량된 결과에 따라 분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번 다음에 여기 중에서는 토지 분할이 나오지.
토지를 분할했어요. 토지를 분할해서 그 다음에 줄 거 주잖아. 주는 게 바로 니은번이에요. 분할된 결과에 따라 이제 관리채무에서 정하상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고시하는 게 니을번의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잖아요. 나온 것 중에서는 순서가 기역, 디귿, 니은, 니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번이죠. 자, 넘겨보시면 3번에 다음 중 정비사업에서 대전화가초를 분양받을 자가 그 대전화가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식이 단순하죠. 4번의 소유권 이전 것이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4번은 대전화가초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투전화가초에 설정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전화가초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다음 권리 중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권리는 즉 넘어가는 것으로 본다. 여기 보는 것이 아닌 권리 제가 이렇게 적어놨던 그러면 바로 1번이 지역권이 있네요. 지역권은 등기되는 권리는 속하지만 성격상, 성질상 요역지만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저당권 넘어가고 등기된 임차권 등기됐으니까 넘어가고요. 등기 안 돼도 가등기는 등기죠. 5번에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는 거 구별하는 거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저 5번 얘기는 기출문제지만 앞에서 한 거 종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어보시면 쉽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넘겨보시면 6번에 청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청산금 얘기도 개발과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이쪽에서는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얘기가 여기만 따로 존재할 뿐이죠. 자, 6번에 1번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5실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원칙은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일괄징수, 일괄교부 한꺼번에 주고받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만 여기서처럼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하거나 정관에서 따로 정했다 그러면은 그 전이라도 분할징수,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지만 관리청의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도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분할징수할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2번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라. 제대로 평가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평가하라. 3번에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시장허수가 아닌 시행자는 본인이 강제징수 못하니까 시장허수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때 4% 주는 거 그죠? 4번에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시 1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년 소멸시효는 개발법 적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를 틀리게 했냐면은 소유권 이전 시 1로부터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로부터 5년이잖아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 소유권이 넘어갈 때 동시에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시 다음 날로부터 5년 해야 돼요. 이게 개발법이랑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로부터 5년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이건 조금 좀 치사하게 틀리게 된 거죠. 그죠? 하루 차이로. 5번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비법안 나오는 저당권의 물상대위 청산금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7번에 정비부상 이전고시 후 등기, 사후질서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것도 개발과 거의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정비법에서는 개발법보다는 좀 더 독하게 좀 급하게 돼 있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다 시행자 혼자 단독으로 한꺼번에 일괄 신청, 등기성 강제주의 시행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시기가 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내,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이렇게 좀 더 급하게 돼 있죠. 그리고 중간에 다른 등기 못하는 거 똑같은데 개발법에서는 중간에 다른 등기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정비법에서는 다른 등기 아예 예외 없이 못하는 좀 더 독하게 돼 있는 1번의 시행자와 등기를 받을 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단독 신청입니다. 시행자 단독 신청이에요. 2번의 시행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거 강제주의 신청해야 됩니다. 3번에 이전의 고시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신청하라. 이게 맞죠. 14일에 해놓고 지체 없이 급하게.
4번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실제 이전 고시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는 하지 못한다. 지금 이것도 중간에 다른 등기 못하는 건 맞는데 다른 등기 못하는 시기가 틀렸어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해야 되지. 공사완료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이제 등기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실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이래야 돼요.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5번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 받은 서류에서 이전 고시가 있은 날 이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한 경우는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이런 게 개발법은 있지만 정비법은 중간에 다른 등기 할 수 있는 예외가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옳은 거 찾는 것이라 3번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건축법 들어가면 건축에서 좀 더 이제 기술적인 법 아닙니까? 우리 건축법에서 바로 내용 바로 들어가면 돼. 이제 적용 대상부터. 자 195쪽에 보시면 건축상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는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그리고 벽 그리고가 틀렸죠. 또는 돼야 돼. 우리가 건축의 3요소가 지붕과 기둥 벽인데 두 가지만 있어도 건축물로서 건축법 적용받잖아요.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지붕과 벽만 있어도 그래서 지붕은 있어야 돼. 지붕과 기둥 또는 아닙니까?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 그래서 그리고가 틀렸고요. 2번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하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인장, 전부, 차고, 창고 등 건축물이 아니다. 이것도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꼭 정착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1번처럼 2번처럼 정착하지 않더라도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이고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3번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공간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이게 건축법상 대지 개념 맞아요.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지목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기준을 정해서 대지가 뭔지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간법에 따라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1필지라고 하죠. 1필지가 1대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공간법에 의한 대지 개념 뒤가 틀렸어요. 공간법상 28개 지목 중에 하나인 대지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무조건 지목에 상관없이 앞부분만 맞아요. 4번에 건축의 벽 중에는 모든 벽이 주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며 내력벽만이 주요 구조가 된다. 그럼 이게 맞죠. 그래서 주요 구조부 개념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부 개념 이것도 용어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건축물의 중요한 구조를 이런 부분 아닙니까? 주로 이제 요걸 알아야 나중에 이제 대수선에 이게 주로 쓰이니까. 그럼 우리가 건축의 이제 3계층을 이렇게 대충 그렸을 때 이 안에 주요 구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건축의 3요소랑 관련된 걸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지붕, 틀. 지붕에서는 틀이 들어가야 돼. 지붕, 틀. 전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둥이죠. 기둥. 건축의 3요소 먼저 생각한다 그랬어요. 벽 중에서는 내력벽이에요. 내력벽. 그냥 벽이 아니고 내력벽이 들어갑니다. 견딜 내자 힘력자 건축의 무게를 하중을 견디는 벽 정도가 돼야 함부로 뜯어서는 안 될 주요 구조부지. 칸막이용처럼 뭐 건축의 무게랑 전혀 관련 없는 것은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없잖아요. 요 세 개. 그리고 어느 건축이나 바닥 없는 게 없잖아요. 1층짜리도 바닥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될 주요 구조부고요. 바닥에서는 바닥을 항상 무너지지 않게 수평적으로 지탱하는 것이 보가 있잖아. 보. 대들보도 보의 한 종류고 바닥을 무너지지 않게 받치는 게 보. 이것도 주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필요하죠. 주계단입니다. 옥외계단 이런 거 말고 그냥 주계단이에요. 주계단. 그래서 이 6가지가 주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사이사이에 있는 기둥 최하층 바닥 땅과 맞닿아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아 작은 뭐 옥외계단 이런 거 차양 다 빠집니다. 이런 건 요 6가지. 그 이대로가 맞잖아. 4번에. 바닥은 주요 구조에 분류된다. 따라서 최하층 바닥도 뒤가 틀렸죠.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에서 빠집니다. 2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거죠. 작년 문제. 지붕, 틀, 주요 구조부, 주계단, 주요 구조부, 사익기둥 아니죠. 최하층 바닥 아니죠. 디귿리얼. 그러니까 작년 문제 중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쉬운 문제는 확실하게 틀리면 안 돼요. 쉬운 문제는 무조건 맞춰주고 어려운 부분 중에서는 틀려도 상관없어요. 공부 어느 정도만 하면 대부분이 다 항상 맞을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해서 세밀한 뭔가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못해요. 아까 보세요. 27회 문제지만 그런 걸 틀리면 절대 안 되지. 그런 건 맞출 건 맞춰주고 어려운 부분 중에선
맞추면 좋고 틀려면 틀려도 뭐 큰. 자, 3번에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물 수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항상 지하층은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한 개 층만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그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지표면까지의 고조차가 다르다라면 이제 평균 높이로 따지죠.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어디랑 비교하느냐? 한 개층의 층 높이랑 비교해서 한 개층의 층 높이의 2분의 1과 비교하죠. 층 높이 2분의 1 이 높이랑 비교를 해서 이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까지 포함하죠. 그러면 지하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라 항상 평균 높이 주어진 거에다 층 높이의 2분의 1을 계산해서 그것보다 이상이면 지하층이 되는. 그래서 1번의 해당 층 높이가 3m인 경우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이상이면 자, 우리 해당 층 높이가 3m죠. 요것의 2분의 1이면 1.5가 돼요. 이렇게 구해놓은 상태에서 1.5인데 평균 높이가 2m 이상이면 어떤 경우라도 지하층이 될 수밖에 없죠. 2분의 1 이상이잖아. 자, 그러면 2번은 해당 층의 높이가 4m예요. 그럼 요것의 2분의 1은 2m죠. 그런데 평균 높이가 2m 미만이면 그 2분의 1보다 항상 미만이 되네요. 이상이 돼야 2분의 1 이상이 돼야 지하층이라니까요. 그러면 2번은 지상층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나요.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4번의 건축상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되는데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개념이 건축의 유명한 얘기죠. 고층이란 큰 것은 A 또는 B의 형태인데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이거 맞습니다. 우리 고층 건축물은 숫자를 뭐 고3 해서 저는 고3 그러거든요. 고생하는 고3. 그래서 고층이면은 30층 이상. 요걸 기억하셨으면 건축법에서는 한 개 층 높이를 4m로 보기 때문에 30층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30층이 안 돼도 높이가 곱하기 4에서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 고층 맞습니다. 그리고 초고층이 나오는데 우리 고층 속에 위로는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층 속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3번에 초고층이란 고층 옆에 초가 붙었죠? 아까 제가 고3에서 30층 했으면 초고층은 초가 붙었는데 초는 화투에서 5를 얘기해서 숫자로. 그래서 초니까 50층 이상 그래야 돼요. 50층 이상이나 곱하기 4에서 200m 이상. 그래서 3번은 60층이라서 틀린 겁니다. 높이 200m는 좋아요. 근데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그래야 됩니다. 4번의 준초고층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나머지를 준초고층이라는 건 맞고요. 대수선은 건축의 외부 형태에 대한 변경도 일부 포함한다. 주로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 손대는 것이지만 주요 구조가 아닌 외부 형태 변경도 포함되는 경우 있습니다. 미관직에서는 외부 형태 변경, 담장 변경이 대수선 아니겠습니까? 5번 역시 건축법상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부속 건축물이란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 건축된 건축. 자, 우리 부속 건축은 민법으로 따지면 이제 주물에 대한 종물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주된 건축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 분리된 별도의 건축물 맞고 용도가 부속도 맞아요. 그런데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 이게 틀렸어요.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으면서 다른 대지는 별개 건축물이죠.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으면서 분리되어 있으면서 용도가 부속 용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부속 건축물이 나오면 독자적 의미 없으니까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속 건축물이 나오면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그리고 하여튼 1번 틀렸고 2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하는 건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 건축물에는 건축법이 적용됩니다만 건축법 적용 안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문화재보호법에 지정 가지적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되던 건축법에서 떠나는 거 지정 가지적 문화재.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건축법에서는 대지가 특정돼야 거기에 따라서 건폐율 중지는 건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대지를 특정하지 못해서 적용을 못하는 경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것이면 이 안에 뭐 운전부하사 플랫폼 막 급수급탄 급이슬 이런 것들이 있죠. 선로 부지 안에 설치가 되는데 그 선로 부지가 대지가 쭉 이어져 있는데 어떻게 특정을 합니까? 건축 기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철도 역사 같은 경우는 선로 밖에 있으니까 이제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속도로가 특정이 안 돼 있잖아. 대지가 특정이 안 돼 있잖아. 그것도 적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도 하천구역에 하천 쭉 연결된 곳이라 수문조작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인데 이것도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이동이 쉽게 정착성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지 특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외에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뭐 거주용이나 다른 창고 이런 것은 정착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건축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세는 건축법 적용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고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16층 이상 무조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고 아니면 일정한 용도의 일정한 용도라고 해놨지 뭐 구체로 표시도 안 해놨어요. 뭐 그것까지 하긴 힘들어서 연면적 5천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16층 이상은 용도 가리지 않아요.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4번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호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것은 특수구조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외벽에 그 차양 같은 거 끄집어내서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한쪽 끝은 고정이 되지만 다른 끝은 지지가 안 된 외벽으로부터 3m 이상 아주 그럼 많이 돌출됐죠. 그 정도는 특수구조로 봅니다. 또 5번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경관거리라고 하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돼요. 그래서 아직 4번, 5번은 뭐 낸 적은 없습니다만 3번도 한 번 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한번 요것도 한번 해봤고 6번의 건축법상 건축법에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이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모두 적용 안 되는 그런 건축물 5가지 그게 아닌 거 이거는 뭐 여러 번 그전부터 나왔었죠. 최근에 나왔지만 문화재 보호부들은 지정 문화재 지정이나 가지정까지도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철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 선로 부지 안에 있으니까 대지 특정이 안 돼서 고속도로 수행료 아까 봤고 지역자치센터 이게 답이죠. 이거는 보통 대지에 들어가서는 거잖아. 5번은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으니까 아닌 것이고 해설 그대로 제가 해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7번 다음 중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아닌 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보통 아까 공간법상 구획된 토지 1필지를 1대지로 보는 게 원칙이라 그랬는데 하나의 건축이 하나의 땅에 들어서니까 이 들어서는 땅을 1대지로 해서 건축기준 적용가 있다는 취지. 그런데 둘 이상 땅이지만 전체를 1대지로 보아서 건축기준 적용하는 예외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건축물이 둘 이상 필지에 건축되니까 이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아까는 하나의 건축이 하나의 땅에 들어서니까 들어서는 땅을 이거는 여러 땅에 걸쳐서 들어선다? 들어서는 땅 전체를 1대지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건축에 포인트를 둬서 아니 하나의 건축이 들어서는데 여기 나눠가지고서 따로따로 적용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들어서는 땅 전체를 1대지로 봐서 적용을 해야 오히려 합리적으로 이 땅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과 구별하시는 게 하나의 상 필지의 일부를 1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건물이 전체에 들어서는 게 아니고 이 일부에만 들어서니까 들어서는 이 땅만 1대지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는 건데 이 원리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 둘 이상을 1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이 들어서니까 이 하나의 건축을 바꿔서 하나의 도심계획설이 들어서는 땅 전체, 하나의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땅 전체, 도로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 즉 하나의 지하상가가 들어서는 전체 땅,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걸쳐 짓는 건 아니지만 이 두 땅이 우리 공간법상 합병이 불가능한 땅이라면 우리 공간법에서 여러분들 공간법에서 배우실 때 그쪽에서 도면 축척이 다르면 두 땅의 도면 축척이 다르면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 서로 인접하고 있지만 집안이 연속되지 않으면 합병이 불가능하죠. 합병이 불가능한데 이걸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면 전체를 1대지로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걸쳐지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짓더라도.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가능한 땅은 합병이 불가능한 땅은 한 사람이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땅의 소유자나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서로 다르다면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없죠. 그때는 각각을 1대지로 봐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가 조건부호가. 지금은 아직 합쳐지지 않았지만 건축허가를 내주지만 낼 때 조건을 붙이기를 나중에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합칠 것을 조건 붙였다라면 나중에 어차피 합쳐지게 될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둘 이상 땅을 일대지로 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합쳐지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가를 낼 때는 이 두 땅의 소유자가 서로 같은 경우만 전제를 해요.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만에 하나 합쳐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부를 일대지로 보는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부에 대해서 일부만 건축이 들어서는 땅이니까 예를 들어 일부에 대해서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받았으면 일부만 지을 수 있잖아요. 이 일부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전용 허가 받은 이 일부분만 지을 수 있으니까. 일부에 대해서 도중계획 시설이 들어선다. 이 땅만. 이게 딱 네 가지가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조건부가 나중에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요거를 분할할 것을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해 건축을 하는 경우. 지금은 일부가 나눠지지 않지만 나중에 나눠질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부를 일대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둘을 구별하시는 거 다 말씀드렸는데, 자 7번에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 그럼 맞아. 그런데 괄호 속에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같아야 돼. 다른 경우는 합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겁니다. 2번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얻어 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이게 하나의 주택 단지죠. 3번은 공간법에 따라 각 필지의 지번 지역이 다른 경우로서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를 합한 토지. 이때 소유자나 소유권 외의 권리인가 서로 같은 경우니까 이때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죠.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것도. 4번에 도로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되기 전에 일단의 토지. 5번에 하나의 건축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 그 각 필지들을 합한 토지. 자, 우리 8번도 이미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아닌 거. 일부에 대해서 도중계획 시설이 결정고시가 있다. 그럼 도중계획들이 거기만 들어서겠네요. 2번에 일부에서 농지 전용허가 있다. 그 부분만. 3번에 일부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그 부분만. 4번에 일부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았다. 그 부분만 일대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 같은 원리입니다. 5번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하나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야, 이거 합칠 것을 조건 붙였으면 둘 이상을 일대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에 들어가죠. 요거는 나눌 것을 조건해야 돼. 나눌 것을 조건 붙인다. 이렇게 해야지만 일부를 일대지로 보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9번에 건축법령상 자치시 자치되다 시장소구청에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거. 신고 대상인 공작물이죠. 신고 대상인 공작물. 단 건축과 분리해서 축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자, 우리 공작물에 대한 것은 여러분 공작물에 대한 것은 건축물에는 건축물이 다 적용되지만 우리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 이 공작물도 큰 것이라면 전혀 통제를 안 하면 사람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통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작물은 큰 게 신고예요. 큰 게 신고. 공작물은 최대가 신고밖에 없어. 신고밖에.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은 원칙여가 가변 건축이 신고 아닙니까? 공작물은 크다 그래봤자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돼요. 여기서 크지 않으면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작물도 또 건축물에 딸려 짓게 되면 건축물 수가 포함되죠. 여기는 건축과 분리해서 짓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 지금 읽었던 거에서도 분리해서 짓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건데, 우리 공작물은 신고 대상이 뭐냐? 신고 대상이 뭐냐? 우리 높이를 따질 때 그래도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2468로 좀 일단 공부하셔야 돼. 2468m 2에 딱 배수니까 일단 기억하기 좋잖아요. 높이 2468m를 넘는 큰 것이 신고라고요. 신고도 시장허수구청장이 간단하게 하는 거죠. 넘는 큰 것이 초과의 개념이에요. 요거 이하라면 신고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2468로 2의 배수를 딱 잡아놓고 대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6m라고 중심을 잡아두세요. 대부분이 6m. 그래서 뭐 제가 요거 아닌 다른 걸 기억하시고 나머지가 대부분이니까 다른 것 중에서 2m는 상식적으로 담장이나 옹벽이 2m 넘는 게 신고 대상. 우리 보통 담장이라면 우리 키보다 살짝 높은 게 보통의 담장 아닙니까? 옹벽은 담장과 비슷한 것이고
여기서 담장인데 4를 갈 수도 없잖아. 제일 그 다음에 작은 4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 담장이니까 교도소에서 볼 수 있는 담장이지. 보통 담장은 2m 넘는 게 신고, 그 이하는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이거 상처로 생각하시고 어쩔 수 없어요. 4, 8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사광팔고. 우리 고스톱 할 때 사광팔고 시작을 하죠. 사광팔고. 각종 광고판이든 광고탑이든 광고랑 관련된 거 사광 4m 넘는 게 신고입니다. 고가수조죠. 고가수조. 팔고 고가수조.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만 있었는데 작년에 하나 채로 귀찮게 추가된 거. 우리 5m짜리 들어간 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요새 유행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5m 넘는 게 신고 이렇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 나이 태양 이런 식으로 오 나이 태양에서 사광팔고 오 나이 태양 이 담장 옮겨. 내 부분이 나머지가 6m니까 6m는 이제 여기 없는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굴뚝, 장식탑, 기념탑, 운동쇠란, 털탑, 통신용, 철탑 대부분이 6m다. 자, 그리고 면적 가지고서는 지하대표는 면적으로 따지니까 여기 없고요.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가 신고가 되는데 유일하게 다 넘는 게 신고인데 유일하게 이하짜리가 있어요. 그거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유일하게 이하라. 8m 이하짜리. 8m 이하. 이건 따로 이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고가 되는 게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외벽 없이 외벽이 있으면 주차 빌딩 건축물이 아니고요. 외벽이 없는데 기계식으로 지어진 거 위험해서 8m 넘어서는 아예 설치를 못하고 최대치가 8m가 되는 거예요. 8m 이하가 신고가 되는. 그래서 이게 작년 문제인데 이것도 작년 문제인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고 대상을 찾으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높이 5m짜리 기념탑이면 제가 기념탑은 대부분에 들어가네. 6m 넘을 때 신고인데 5m니까 6m 넘는 게 아니죠. 그냥 지으면 돼. 신고 대상 아니야. 2번이 높이 7m의 고가수조라면은 고가수는 8m 넘는 게 신고인데 8이 안 되네요. 그냥 하면 돼. 3m의 광고 탑 4광이잖아. 4m 넘는 게 신고죠. 3m니까 그냥 하면 돼. 높이 3m의 담장. 담장은 2m 넘는 게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딱 신고 대상이 돼.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바닥 면적 25제곱미터의 지하대표. 지하대표는 30을 넘는 게 신고입니다. 아니잖아. 답은 4번만 되나. 지금 작년 문제만 해도 작년 문제가 지금 건축부에서 순식간에 2문제나 지금 아까 하나 여기 하나 지금 나왔어요. 다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건축부에서 7문제인데 그중에서 우리 공법이 원래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7문제면 4문제만 맞으면 그냥 합격입니다. 근데 벌써 지금 2문제만 나왔어요. 예? 이런 것들 맞추면 된다니까요. 나머지 나중에 보시면 충분히 그 이상 맞아요. 아주 어려운 거는 뭐 틀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이상 맞는다니까. 이 10번에 보시죠. 10번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공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것도 아까 그래도 다 봅시다. 틀린 것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공작물은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하라. 이건 누구에게 신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우리 건축부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개별적인 허가 신고이기 때문에 행정처 중에서는 낮은 기초자치장, 시장에서 구청장이 대부분 권한자가 됩니다. 자치도에서 하는 일은 그 사람이 하니까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에서 구청장이지. 이걸 구청장이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에서 도지사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죠. 예외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신 건축 허가할 때 큰 건축물 허가할 때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등장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해요. 다른 데서는 뭐 다른 건축 허가 신고, 대수선 허가 신고, 용도 변경 다 이런 기초지자청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고요. 높이 6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신고하라.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6m 넘는 게 아니고 5m 넘는 게 신고 대상이죠. 이건 범위를 물었잖아. 5m 넘는. 그냥 넘는을 빼고 6m짜리 태양에너지 그러면 5m 넘는 것에 속하니까 맞는데 범위는 범위로 답하시라 그랬어요. 5m 넘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6m를 넘는 게 이거 5m 넘는다고 맞다 그러면은 6m 지금 이 지문상으로 6m가 안 되는 5m짜리는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범위는 범위로 보셔야 돼.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에 높이 6m를 넘는 통신용 철탑, 통신용 철탑 대부분의 6m에 들어가죠. 주상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 맞습니다. 4번에 8m 이하, 이건 이하라는 게 특이하잖아. 8m예요. 이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비식 주차장에서 외벽이 없는 것을 시행할 때는 신고하라. 5번에 건축물에 딸린 높이 2m를 넘는 담장을 설치할 때는 신고할 필요 없다. 담장은 2m 넘는 게 신고인데 왜 이건 신고할 필요가 없냐면 건축물에 딸려 있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딸려 있다라면은 딸린 시설물은 건축물 자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담장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걸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아닌 걸 전제로 한다. 자, 11번에 건축법상 건축개념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거. 우리 건축개념이라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은 너무 기초적인 거죠.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는 대로 보겠습니다. 우리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땅에 새로 짓는 게 신축 맞죠? 증축은 신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 아무거나 증가, 늘어지면 늘리는 것이 증축이 되겠습니다. 있는 산 늘리는 거. 그 다음에 개축, 재축. 자, 우리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내부를 철거하고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그 종종과 같은 규모에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죠. 고칠 개자, 철거는 개축과 연결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전부나 우리 개축에서는 전부나 일부 철거도 들어가요. 아까 주요구조를 했는데 우리 그 개축과 재축 개념에서 원래 개축과 재축이라면 기존 건축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철거했을 때, 이건 자연재해로 멸실 때 쓰는 개념이죠. 둘 다 이제 새 건물이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다는 거, 이게 둘의 공통점이고 이거를 넘어서면은 시축이 된다는 건데, 이 철거 개념에는 보통 전부 철거를 얘기하죠. 전부 철거를 얘기하는데 멸실은 전부 멸실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철거에는 일부 철거도 들어가는 게 특이합니다. 여기 일부 철거라는 것이 원래 일부 철거라면은 전부 철거가 아니라면 철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부 철거라면 전부 철거는 아니지만 전부 철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철거가 됐을 때야 일부 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따질 때 아까 주요구조 6가지 중에서 더욱 중요한 4가지를 뽑고 그 중에서 3곳 이상 철거될 때 이 정도가 되게 일부 철거예요. 정확히 보셔야 되거나. 그러면 주요구조 중에서 건축물의 3요소에 관련된 것부터 먼저 꼽아야 되죠. 지붕, 틀, 기둥, 내력벽 이렇게 3요소에다가 하나만 더 찾으면 보라고 보시면 돼. 보가 없으면 수평적인 거, 보가 없으면 바닥 무너지고 바닥 없으면 주계단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붕, 틀, 기둥, 내력벽, 보 이 4가지 중에 동시에 3곳 이상이 철거될 정도가 돼야 일부 철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안 되면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로 봐주셔야 돼. 있는 상태로. 자,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셋만 철거한다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일부지만 전부 철거나 다름없을 철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철거했다, 둘만 철거했다. 그러면 기준으로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 범위 내니까 개축을 넘어서면 신축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멸실은 이왕 여기서 말씀드린 거 멸실은 전부 멸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일부 멸실이면 기준으로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전부 멸실은 사실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건데 아예 모든 것이 종전 범위 내면 당연히 재축이지만 일부는 넘어서더라도 재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가 넘었을 때 될 때는 연면적 합계는 종전범위를 넘어서면 안 돼. 절대 연면적은 넘어서면 안 되는데 동수, 충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둘도 안 돼, 어느 것 하나만 법령에 적합한 부분에서 종전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재축이 됩니다. 정확히 보셔야 돼. 그렇지 않은 나머지가 이제 넘는 게 신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전이라는 것은 그림상으로 기존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치를 다른 위치로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그대로 옮긴다 그랬죠?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주요 구조를 해체하면 안 돼.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또 하나의 조건은 같은 대지에서, 이게 조건입니다. 같은 대지에서 만약에 인접대지로 가면 이전이 아니에요. 인접대지로 옮겨간다면 건축을 없는 땅에 가면 신축이 되고 있는 땅에 가면 증축이 되기 때문에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다른 위치로 바뀐 게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3번 말씀드렸고 4번에 건축물이 천재지변 재해에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있자 멸실이에요.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이지만 층수를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종류가 초과하여 추정하고 재축이 아니고 신축이다. 이게 재축이 되는 겁니다.
동수, 충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에 해당되죠. 충수니까. 5번에 이전은 주유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이 둘 중에 하나 바뀌면 틀려요.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맞습니다. 12번에 건축 개념의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했는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을 축조하면 증축, 신축이 돼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라면은 제가 주된 건축물로 판단하셔야 하잖아요. 부속 건축물은 부속 건축물만 있다는 얘기는 주된 건축물이 없는 땅에 주된 건축물이 새로 들어서니까 신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주된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속 건축물이 들어가면 그때는 증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개축에 해당하는 일부 철거란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 틀 중 셋 이상의 철거된 경우 뭔가 이상하죠? 내력벽, 기둥, 지붕, 틀은 맞는데 바닥 대신에 보가 들어가야 되죠. 넷 중에 셋 이상. 종전의 건축물이 5층인데 재해로 멸실된 상태에서 3층 규모로 지었다면 재축이다. 종전 범위 내에서 지었네요. 멸실, 재축이죠. 그러면 맞습니다. 4번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인접한 다른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면 이전. 인접한 대지가 틀렸죠. 같은 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신축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나 멸실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의 철거나 멸실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신축이 되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